송강은 요왕의 초안을 역이용하여 폐주성을 빼앗지만 요의 침범으로 골머리를 앓던 조정은 마침 송강군에게 북방토벌의 명을 내리고 송강은 삼군을 호령한 후 곧장 요나라의 길목인 단주성을 쳐서 첫 개가의 표문을 올린다. 또다시 송강은 군사를 이끌어 개주성으로 향하고 요왕의 아우인 야율득중은 내 아들을 거느리고 송강군과 대적한다. 그러나 송강군의 계략에 말려 개주성을 빼앗기고 두 아들마저 잃게 된 야율득중은 요왕을 찾아가 대성통곡하며 전후 사정을 고한다. 이에 요왕은 구양실왕의 의견을 조차 송강군이 요나라에 귀순토록 설득하고 송강은 오용의 계책대로 요왕의 초안을 역이용하려 한다. 그 무렵 공손승은 스승 나진인을 뵈러 어비산으로 떠나고 함께 동행한 송강은 부귀영화에 연연하지 말라는 충고를 듣는다. 한편 요의 사신 구양실왕이 재차 송강을 방문하여 귀순을 권하자 송강은 칙지를 받드는 체하며 노준이와 안팎으로 호응하여 폐주성을 빼앗는다. 송강에게 속은 것을 안 요왕은 대노하여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청소교에 몰아넣어 반격하자는 하통군의 말을 따른다. 술법에 능한 하통군은 온갖 요술을 부리며 송강군을 혼란에 빠뜨리고 쫓기던 노준이는 험한 산세에 둘러쳐진 청소교에 갇히고 만다. 이에 혜진과 해보는 노준이 일행을 찾아 나서고 유씨 형제의 도움으로 노준이를 구해낸다. 송강이 유주성을 들이치자 하통군은 목숨을 잃고 도성의 위험을 느낀 요왕은 도통군 오란광이 나서자 한가닥 희망을 건다. 그러나 오란광의 아들 연수가 호연작에게 묶이자 오란광은 11요 대장과 28수 장군을 내세워 응전한다. 또한 태을 혼천 상징이라는 진을 펼쳐 송강군의 계략을 무용지물로 만든다. 이에 송강은 요의 군사에게 사로잡힌 이규와 오란연수를 맞바꾸며 휴전을 제의하나 거절당한다. 금군교두 왕문비는 요의 진세를 배관시하다 죽임을 당한다. 그때 오랜 싸움에 지쳐 깜빡 잠이 든 송강은 꿈속에서 구천현녀를 만나 요의 진을 깨칠 수 있는 비결을 전해 듣고 기습을 하여 오란통군을 무찌른다. 다시 패전의 소식을 접한 요왕은 승상 적연을 보내 항복을 알리고 요와의 싸움은 끝이 난다. 동경으로 향하던 중 노지심과 송강의 장수들은 오대산 지진장로를 찾아가 앞날의 운세가 담긴 계어를 듣고 돌아온 후 얼마간의 평온한 나날을 보낸다. 그러나 하북의 전호가 모반을 일으켜 천자는 송강군으로 하여금 다시 군사를 내게 한다. 천자의 명으로 하북으로 향하던 노준이는 마침 연청에 버신 관충으로부터 얻은 삼진의 지도로 길을 열고 고평을 얻는다. 송강은 곧장 개주성으로 들이쳐 유문충의 목을 벤다. 한편 전호는 술법과 창봉술에 뛰어난 교도청을 내세워 응전한다. 이에 공손승이 와서 올해 정법으로 그의 술법을 깨치니 교도청은 그 일로 도망쳐 백곡령에 머문다. 북방토벌, 단주성을 떨어뜨리다. 도성으로 송강이 돌아오자 노준이가 나와 반갑게 맞았다. 송강은 대체에 이르러 우선 연청으로 하여금 성 안에 들어가 숙태위에게 알리도록 했다. 숙태위는 크게 기뻐하며 천자께 나아가 그들이 돌아온 사실을 아뢰었다. 이에 천자가 숙태위에게 일렀다. 송강을 들라하여라. 과인이 크게 격려하고 나서 북방의 적을 토벌케 하리라. 다음 날 아침 송강은 홀로 무영전에 나아가 천자를 아련했다.
천자는 얼굴에 기쁜 빛을 띠고 어사주를 내리며 당부했다. 과인이 이르노니 그대는 변경으로 가서 오랑캐 무리들을 무찌른 후 개선하도록 하라. 과인은 그대에게 반드시 높은 벼슬을 내릴 것이며 수하의 장졸들에게도 각기 공에 따라 벼슬을 높여주리라. 경은 결코 태만함이 없도록 하라. 송강이 절을 올려 감사드리며 아뢰었다. 신은 원래 조그만 마을의 아전으로서 잘못하여 죄를 짓고 강주 땅으로 귀양 갔던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술에 취해 미친 소리를 늘어놓다가 목이 잘릴 뻔했으나 여러 형제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몸을 의탁할 곳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양산박에 몸을 숨겼습니다. 신이 지은 죄는 만번 죽어 마땅하온데 폐하께서 이처럼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성은을 베풀어 주셨으니 창자와 뇌를 쏟으며 죽는다 한들 어찌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목숨을 돌보지 않고 힘을 다해 충성을 바칠 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천자는 더욱 기뻐하며 다시 어사주를 내린 다음 까치가 그려진 금빛 활과 화살, 말 한 필, 그리고 보도 한 자루를 내렸다. 이에 송강은 절을 올려 감사한 다음 어전을 물러나왔다. 천자는 송강의 군사들을 위로하기 위해 숙태위에게 분부했다. 중서성으로 하여금 관원을 진교역으로 보내 출병하는 송강의 군사들에게 군사 한 명당 술 한 병과 고기 한 근씩을 먹이되 조금도 양을 줄이거나 속이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일렀다. 그리하여 중서성에서는 밤을 새워서 술과 고기를 준비하여 진교역으로 실어 날랐다. 다음 날 아침 송강은 출진 준비를 서둘렀다. 군사 오용과 의논하여 군사를 수륙으로 나누어 나아가게 했다. 먼저 관승 등 5토장과 8표장이 군사를 거느리고 떠나게 하고 이어 10명의 표기 장군이 그 뒤를, 송강, 노준이, 오용, 공손승은 중군을 이끌기로 했다. 완씨 삼형제를 비롯한 이준, 장횡, 장순, 동희, 동맹, 맹강, 왕정육 등 수군 주령들은 수군을 거느린 채 물길로 나아가게 했다. 그들은 채하로부터 황하를 거쳐 북쪽을 향해 배를 몰게 했다. 송강은 3군을 나아가게 하며 군사들로 하여금 가는 도중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엄명을 내렸다. 이윽고 송강 군사가 진교역에 이르자 중서성에서 나온 관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술과 고기를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누가 알았으랴. 그들 관원들이 천자가 내린 술과 고기까지 잘라 먹을 줄을. 이미 썩을 대로 썩은 관원들은 뇌물 먹고 도둑질하는 것에 길들여져 있었다. 그들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술을 반 병씩만 넣었으며 고기도 한 근에서 반이나 줄였다. 전군은 모두 다 그대로 술과 고기를 받고서 지나갔다. 그런데 후군이 문제였다. 이윽고 후군 중 일대가 이르렀는데 그들은 항충과 이곤이 거느린 방패군으로서 모두 검은 투구에 검은 갑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 중 한 군교가 술과 고기를 받아들더니 투덜거렸다. 쳇, 더러운 놈들 같으니라고. 황제 폐하께서 내리신 술과 고기까지 떼어 먹다니. 그 말을 들은 관원이 호령했다. 네 이놈, 어찌 감히 그따위 말을 시부렁거리느냐? 폐하께서는 우리에게 술 한 병과 고기 한 근씩을 내리셨다. 그런데 니놈들이 떼어먹지 않았다면 어찌 이리 줄었겠느냐? 그 말을 듣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관원이 소리 높여 꾸짖었다. 네 이놈 간도 크구나. 벌써 목이 떨어졌어야 마땅할 도적놈이 양산박에서 굴던 버릇을 예서 또 써먹는구나. 그 말을 들은 군교도 참지 못했다. 양산박 도적이라는 말에 벌컥 화가 난 군교는 들고 있던 술병과 고기를 관원의 얼굴에 냅다 집어던졌다. 관원이 더욱 성이나 소리쳤다. 이 도적놈을 당장 묶어라.
그러자 군교가 방패를 젖히면서 칼을 뽑아들었다. 관원이 손가락질을 하며 악을 썼다. 네이 좀도적 놈아, 칼을 뽑아들고 어쩔 셈이냐. 군교가 눈을 홉뜨며 관원을 노려보았다. 나는 양산박에 있을 때 무릇 이 칼로 너보다 훨씬 센 놈을 수천 명이나 베어 죽였다. 그러니 너 같은 썩은 관원 한 놈쯤 죽이는 것은 식은 죽 먹기나 마찬가지다. 그러자 관원은 위세만을 믿고 미련하게도 큰 소리를 쳤다. 네 놈이 감히 나를 죽일 수 있다는 말이냐? 어디 한번 해보아라. 그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이었다. 군교는 한 발자국 다가서더니 관원의 얼굴을 향해 힘껏 칼날을 내리쳤다. 그는 그만 땅바닥에 고꾸라지고 말았다. 그걸 본 수하의 관속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자 군교는 대뜸 쓰러진 관원의 시체에 달려들어서 마구 난도질했다. 실로 순식간의 일이었다. 주위에 그 누구도 말릴 틈이 없었다. 항춘과 이곤이 깜짝 놀랐으나 때는 이미 늦었다. 그들은 황급히 중군의 송강에게 이 일을 알렸다. 송강도 놀라며 오용에게 의논했다. 장차 이 일을 어쩌면 좋겠소. 오용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중서성 관리들은 처음부터 우리를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그들에게 우리를 해칠 수 있는 기회를 준 셈입니다. 그렇소. 일이 안타깝게 되었소이다. 송강이 탄식하자 오용이 그 말을 받았다. 이젠 하는 수 없습니다. 우선 사람을 죽인 그 군사를 잡아서 목을 벤 다음 중서성에 알려 행군을 멈추고 죄를 비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급히 대종과 연청을 도성으로 보내 숙태위께 자세히 알려야만 합니다. 숙태위께서 먼저 이 일을 천자께 아뢰도록 하시어 중서성으로 하여금 모함할 수 없도록 미리 막아야만 합니다. 오용의 말을 듣고 난 송강도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여겼다. 곧 대종과 연청을 숙태위에게 보낸 다음 진교역으로 말을 달렸다. 송강이 진교역에 이르렀을 때 관원을 죽인 군교는 꼼짝도 하지 않은 채 난도질한 시체 옆에 서 있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군교가 엎드려서 말했다. 이자가 저에게 양산박의 도적놈이니 어쩌고 하면서 욕을 해댔습니다. 그래서 그만 분을 참지 못하여 저지른 일입니다. 바라건대 제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그는 조정의 관원이라 나도 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는데 그자를 죽였으니 이제 우리 모두에게 화가 미치게 되었구나. 송강이 탄식하며 그렇게 말하자 군교가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디 저를 죽여주십시오. 송강이 그릴보다 눈물을 떨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양산박 산채에 든 이후 내 손으로는 우리 형제들 중 단 한 사람도 죽인 일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조정에 묶인 몸이니 어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느냐. 너는 지금이 옛날 산채에 있을 때와 다름을 알았을 터인데 어찌 옛날처럼 성미를 부렸다는 말인가. 송강은 군교를 꾸짖기보다는 자신을 원망하듯 말했다. 그러자 군교도 눈물을 뿌리며 말했다. 부디 제 목을 베어 주십시오. 송강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술을 가져오게 하여 그에게 술잔을 권했다. 그리하여 그가 잔뜩 취하자 스스로 나무에 목을 메어 죽게 했다. 그 군교는 조금도 머뭇거림 없이 나무 밑으로 가 목을 메어 죽었다. 송강은 눈물을 삼키면서 그의 목을 베어서 나무 위에 매달았다. 그리고 관원의 시체를 관에 넣은 다음 문서를 작성하여 중서성에 알렸다. 한편 송강의 명을 받고 몰래 성 안으로 들어간 대종과 연청은 곧장 숙태위의 부중으로 향했다. 그들로부터 송강의 군사가 관원을 죽인 일을 자세히 듣고 난 숙태위가 말했다. 알겠네. 이곳의 일은 내게 맡기고 어서 돌아가게나. 그날 밤 숙태위는
대궐에 들어가 천자께 들은 대로 아뢰었다. 다음 날 아침 천자가 문덕전에서 조회를 베풀자 중서성 관리가 앞으로 나와 아뢰었다. 폐하, 이번에 귀순한 송강의 부하가 술과 고기를 나누어 주던 관원을 죽였사옵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성지를 내리시어 그자의 죄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 말을 들은 천자는 오히려 관리를 꾸짖었다. 듣기 싫다. 그대들이 공정하게 일을 처리했더라면 결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군사들에게 나누어준 술과 고기를 그렇게 많이 잘라 먹었으니 어찌 군사들이 그대들을 욕하지 않겠는가. 폐하, 어느 누가 감히 황제 폐하께서 내리신 술과 고기를 축낼 수 있겠습니까? 관리가 중서성의 관원을 두둔했다. 그러자 천자가 더욱 목소리를 높여 꾸짖었다. 과인은 이미 사람을 보내 그대들이 하는 짓을 모두 알아보았다. 그런데도 교묘한 말로 나를 속이려 드느냐. 관리가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천자가 물었다. 관원을 죽인 군교는 지금 어디 있는가? 중서성 관원이 아뢰었다. 송강이 이미 목을 베어 나뭇가지에 걸고 군사를 멈춘 채 벌을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그가 이미 죄인의 목을 잘랐다면 그대로 출병하라 이르라. 뒷날 변방의 적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면 그때 가서 그 공에 견주어 잘잘못을 처결하리라. 천자가 그렇게 말하자 중서성 관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리하여 송강은 천자의 명에 따라 군사를 이끌어 나아갔다. 이윽고 요나라의 국경 부근에 이르자 송강이 오용에게 앞으로 싸울 일을 의논했다. 지금 오랑캐들이 내 길로 침범해 들어왔는데 우리도 군사를 사방으로 나누는 게 좋겠소. 아니면 한데 뭉쳐서 저들의 성을 치는 게 좋겠소. 이곳은 땅이 넓어 만약 군사를 사방으로 나눈다면 우리의 군세만 흩뜨리는 꼴이 되니 이롭지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한데 뭉쳐서 적의 성을 몇 곳 쳐 부순 다음 다시 의논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저들이 우리를 당해내지 못하면 물러갈 것입니다. 오용이 그렇게 말하자 송강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계책이 옳을 듯하오. 이곳 북방의 지리에 익숙한 사람은 오직 9뿐일세. 그러니 아우가 앞장서서 길을 안내해 주게나. 이곳에서 가장 가까운 고을의 이름은 무엇인가? 이 앞이 곧 단주성이며 요나라로 통하는 기묘한 길목입니다. 노수라고 불리는 물길이 성의 외곽을 빙 둘러쌌는데 위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배로도 단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군 두령들에게 배를 몰아오게 하여 수륙에서 함께 치고 들어가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단경주가 그렇게 대답하자 송강은 기뻐했다. 즉시 대종을 시켜서 수군 두령 이준으로 하여금 배들을 몰고 노수에 모이도록 하는 한편 육로의 군사들을 정돈했다. 그리하여 수군의 배들이 약속한 날짜에 모두 모이자 수륙의 두 갈래로 군사를 이끌어 단주성으로 쳐들어갔다. 한편 단주성을 지키는 관원은 요 나라의 동선실랑으로서 그 아래에는 걸출한 4명의 장수가 있었다. 즉 아리기와 교화유강과 초명옥과 조명제가 바로 그들이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10,000명의 적도 혼자서 능히 당해낼 만한 용맹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동선실랑은 이미 오래전에 송나라 조정에서 송강 등을 초안하여 토벌군으로 삼은 일을 알고 있었다. 그는 송강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자 곧 요나라 국왕에게 표문을 지어 올리는 한편 북은 고을인 계주, 패주, 탁주, 웅주 등지에 구원군을 청했다. 그와 동시에 그는 아리기와 초명옥으로 하여금 먼저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 송강을 막도록 일렀다. 그때 양산박의 전부선봉인 대도관승은 단주에 속하는 미루년 근처에 이르렀다. 양산박군이 이르자 깜짝 놀란 현관은 급히 두 장수에게 사람을 보내서 알렸다.
송나라의 송강무리가 크게 위세를 떨치면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리기는 큰 소리로 껄껄 웃었다. 하하, 그까지 좀도적대를 누가 두려워하리요. 다음 날 아침, 아리기는 군사를 이끌고 미루년으로 나아갔다. 송강은 오랑캐가 쳐들어온다는 보고를 받자 즉시 명을 내렸다. 모두들 싸울 때 사세를 잘 살펴 흩어지는 일이 없게 하라. 그러자 모든 두령들은 즉시 무장을 갖춘 채 말 안장 위로 뛰어올랐다. 이때 송강과 노준이도 각기 투구와 갑옷으로 무장을 갖추어 친히 군사를 이끌고 맨 앞에 나아가 싸움을 살폈다. 송강이 보니 멀리 요나라 군사들이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먼지가 뽀얗게 일어나는 가운데 한 무리의 검은 군사가 쳐들어오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다 검은 투구에 검은 갑옷으로 무장을 했는데 마치 검은 물결이 땅 위를 뒤덮으며 몰려오는 듯 했다. 양쪽 군사는 활과 세뇌를 쏘며 서로 길을 꺾으려 했다. 한동안 화살을 날리고 있는데 문득 요나라 진영에서 검은 기가 양쪽으로 열리면서 그 가운데로 한 장수가 뛰쳐나왔다. 그는 머리에 3개의 뾰족한 창을 꽂은 자금관을 썼는데 거기에는 2개의 꽝털이 꽂혀 있었다. 몸에는 은빛 갑옷을 입었으며 허리에는 보석을 박은 사만대를 메고 있었다. 그리고 손에는 긴 창을 들고 있었는데 등 뒤에 전통에 꽂힌 깃발에는 대요상장 아리기라고 씌어 있었다. 그걸 본 송강이 좌우를 둘러보며 일렀다. 저 장수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금창수 선영이 말을 박차고 달려갔다. 양쪽의 군사들이 일제히 함성을 울리는 가운데 2 장수가 얽혀들었다. 그들은 한 복판에서 어우러진 채 서로 말을 비벼대면서 싸움을 벌였으나 쉽게 승패가 나지 않았다. 그들이 30합을 겨루자 선영은 그를 당해낼 수 없음을 알고 말머리를 돌렸다. 그러자 아리기가 기회를 놓칠세라 그 뒤를 바싹 따라붙었다. 화영이 그걸 보고 급히 활을 쏘려고 전통에서 화살 1개를 뽑아든 순간 장청이 이미 비단 주머니에서 돌멩이를 꺼내들고 돌팔매질을 했다. 돌멩이는 바람을 가르며 날아가서 정확히 아리기의 왼쪽 눈을 맞췄다. 순간 그는 몸을 뒤집으면서 말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이에 화영, 임충, 진명, 삭초 등 4호걸이 한꺼번에 앞으로 달려나가 그를 사로잡았다. 적진의 부장 초명옥이 급히 아리기를 구하기 위하여 달려나왔으나 송강의 군마가 가만히 있지 않았다. 앞뒤에서 마구 무찔러 들어가자 적들은 그만 뜻을 이루지 못한 채 폐주에 달아났다. 더 이상 적군들을 뒤쫓지 말라. 송강이 그렇게 명해 군사를 거둔 다음 그곳 미루년에 영체를 세운 후 사로잡은 아리기를 데려오라고 일렀다. 끌려온 아리기를 보니 매우 처참한 몰골이었다. 이마가 깨진 데다 돌멩이를 맞은 왼쪽 눈은 피범벅이 되어 있었다. 잠시 후 그는 아픔을 견디다 못해 끙 소리를 내면서 죽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송강은 군사를 이끌고 미루년을 떠나 단주성으로 나아갔다. 한편 단주성의 동선시랑은 아리기가 적장에게 사로잡혔다는 말을 듣자 성문을 굳게 닫은 채 나와 싸우려 하지 않았다. 이때 성문을 지키던 병졸이 달려와서 알렸다. 지금 적군이 물밀듯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동선시랑은 여러 장수들과 함께 성루 위로 올라가 보았다. 송강의 진중에서 사나운 장수들이 일제히 길을 흔들고 함성을 울리면서 병장기를 번뜩이고 있었다. 그걸 본 동선시랑이 중얼거렸다. 적의 기세가 저러하니 어찌 아리기가 살아남을 수 있었으랴. 그러자 곁에 시립해 있던 초명옥이 변명삼아 그 말을 받았다. 아리기 장군이 처음부터 싸움에 패한 것은 아닙니다. 적장과 겨루다가 그가 달아나자 바싹 뒤쫓았는데
그만 적진에서 날아온 돌멩이에 맞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오랑캐 넷이 달려나와 우리 소 장군을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아리기 장군이라 해도 어찌 당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들이라 저희들은 미처 손을 써보지 못하고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동선시랑이 문득 물었다. 그때 돌팔매질한 놈이 어떻게 생겼더냐? 초명옥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바로 저놈입니다. 머리에 푸른 두건을 쓴 저놈이 분명합니다. 그 말에 동선시랑은 담장 밖으로 목을 길게 빼고 그가 가리키는 쪽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바로 그때 장청이 먼저 동선시랑을 보고 잽싸게 말을 달려오면서 돌팔매질을 했다. 성 위의 병졸들이 깜짝 놀라 소리쳤다. 앗! 위험합니다. 순간 어느새 날아온 돌멩이가 동선시랑의 귀밑을 살짝 스쳐가며 살갗을 벗겨놓았다. 동선시랑이 귀를 움켜쥐며 뇌까렸다. 저 오랑캐놈이 어찌 이토록 모질다는 말인가. 성로에서 내려온 동선시랑은 적의 군세가 가볍지 않음을 알고 국경지대의 각 고을과 성에 공문을 보내 방비를 더욱 튼튼히 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성 밖의 송강은 4, 5일 동안 계속해서 공격을 퍼부었으나 적이 성문을 굳게 닫은 채 나오지 않는지라 성을 떨어뜨릴 수가 없었다. 송강이 답답한 얼굴로 오용에게 물었다. 적이 저토록 성문을 굳게 닫고 있으니 장차 어찌 해야겠소? 우선 미루년으로 물러서서 영체를 세우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다시 계책을 세움이 옳을 것입니다. 우용이 그렇게 권했다. 그리하여 송강은 곧 장령을 내려서 군사를 거두었다. 미루년으로 물러나 영체를 세운 송강은 즉시 여러 두령들을 중군 장막에 불러 성을 깨트릴 방책을 의논했다. 단주성이 저토록 견고하니 어찌하면 떨어뜨릴 수 있겠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군 두령 이준에게 명을 전하러 갔던 대종이 돌아와서 알렸다. 수군 두령들이 모두 배를 타고 노수에 이르렀습니다. 송강은 크게 기뻐하며 이준 등을 불러 함께 의논하기로 했다. 이윽고 이준을 비롯한 수군 두령이 이르자 송강이 입을 열었다. 이번 싸움은 양산박에서 싸우던 때와는 사뭇 다르오. 물의 깊고 얕음을 알지 않으면 배가 나아갈 수 없게 되어 있소. 이곳은 물의 깊이가 고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살이 매우 급하오. 그러므로 만에 하나라도 실수하는 날에는 헤어나기 어려울 거요. 여러 형제들은 자세히 살피고 조심하여 실수가 없도록 하오. 송강이 그렇게 일러준 다음 계책을 말했다. 우선 배들 위에 덮개를 씌워서 마치 군량을 실어 나르는 것처럼 꾸민 다음 그대들은 무기를 감춘 채 배 안에 숨어 있도록 하오. 4대 사람만 노를 젓게 할 것이며 천천히 배를 저 성 아래에 이르면 배들을 양쪽 언덕에 대도록 하시오. 만일 성 안에서 낌새를 채기만 하면 반드시 수문을 열고 나와서 군량을 뺏으려고 덤벼들 것이오. 그때 그대들이 일제히 군사를 이끌고 뛰쳐나가 무찌른다면 간단히 적의 수문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오. 참으로 묘한 계책입니다. 이준이 그렇게 말하며 송강의 명을 받들어 떠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문득 정탐을 나갔던 군사 하나가 돌아와서 알렸다. 서북방에서 한 무리의 군사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모두 검은 독수리를 그린 깃발을 들었는데 얼핏 보아도 10,000명은 넘는 것 같습니다. 저들은 필시 요나라 조정에서 보낸 구원군일 것입니다. 몇몇 장수를 보내서 저들을 흩어버린다면 성 안의 적들이 길을 못 펼 것입니다. 오용이 얼른 그 말을 받자 송강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얼른 군사를 냅시다. 송강은 장청, 동평, 관승, 임충 등 4장수로 하여금 각기 군사 5,000씩을 거느리고 가서 그들을 무찌르도록 했다. 그때
요나라의 야율 임금은 송강의 무리가 모두 호걸이며 군사를 이끌고 북방으로 와서 단주성을 에워쌌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하여 특별히 자신의 조카 2명으로 하여금 구원병을 이끌고 가서 돕도록 했던 것인데 그들은 야율국진과 야율국보였다. 그들 2 장수는 상장군으로서 혼자서 10,000명의 적을 당해낼 만한 용맹을 떨치고 있었다. 야율 임금은 그들에게 10,000명의 군사를 주어 단주를 구하게 했다. 2 장수가 군사를 이끌어오자 이윽고 양쪽의 군사가 맞닥뜨리게 되었다. 그들이 단주성 근처에 이르렀을 때 문득 요란한 징소리와 더불어 한 무리의 인마가 앞길을 가로막았다. 요나라 군사들도 진을 버린 후 2 장수가 나란히 말을 몰아나갔다. 황실의 장수들이라 그 갑옷이나 병기, 말의 치장이 화려했다. 또한 2 장수가 형제가 아니라 갑옷과 투구와 말까지 그 차림이 같았다. 송나라 군사 쪽에서도 한 장수가 말을 몰아나오면서 외쳤다. 이놈들은 어디에서 오는 오랑캐들이냐? 그는 쌍창장 동평이었다. 야율국진도 크게 노하여 꾸짖었다. 호숫가의 좀도적 놈이 감히 네 대국을 침범하려 하느냐? 그러고도 겁없이 주둥이를 놀리느냐? 그러자 동평이 대뜸 쌍창을 춤추듯 휘두르며 그를 향해 덤벼들었다. 야율국진도 단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는 오랑캐의 용맹을 지니고 있는 데다 젊은 나이에 혈기를 이기지 못했다. 기다렸다는 듯이 장창을 축혀들고 곧장 동평을 맞아 싸웠다. 그리하여 2 마리의 말이 서로 몸을 비벼댔고 3 자루의 창이 어지러이 불꽃을 튕기기 시작했다. 동평이 2 자루의 창을 휘두르자 야율국진이 창 하나로 맞받아쳤다. 그렇게 그들이 50여 합을 싸웠으나 도저히 승패가 가려지지 않았다. 2 사람의 승부가 길어지자 야율국진의 동생 야율국보는 형이 지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중군에서 징을 울렸다. 징 소리를 들은 야율국진이 짐짓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려 했으나 동평의 쌍창이 연신 찔러대는지라 도무지 숨을 쉴 겨를조차 없었다. 야율국진은 물러나면서 동평의 쌍창을 막으려니 아무래도 창법이 엄정하지가 못했다. 야율국진이 얼핏 당황한 나머지 허점을 보이고 말았다. 동평이 그 틈을 놓칠 리 없었다. 오른손에 든 창으로 야율국진의 창을 누르면서 왼손의 창을 번쩍 치켜들고 그의 목을 힘껏 찌르니 야율국진은 투구가 벗겨지면서 말 아래로 굴러떨어져 죽고 말았다. 형이 죽는 꼴을 본 야율국보는 앞뒤 가릴 겨를도 없이 곧장 말을 박차며 달려나갔다. 그를 보자 송강의 진영에서는 모루전 장청이 말을 박차며 나는 듯이 달려나갔다. 그러면서 장청은 말 안장의 고리에 창을 건 다음 비단 주머니에서 돌멩이 1개를 꺼내들었다. 야율국보는 그가 싸우러 나오는 것으로 알고 창을 휘두르면서 덮쳐들었다. 그러나 그가 채 장청에게 다가가 창으로 찌르기도 전에 어느새 장청의 돌멩이가 그의 얼굴을 정통으로 맞히고 말았다. 야율국보는 그만 외마디 소리와 함께 얼굴을 감싸쥔 채 말 아래로 고꾸라지고 말았다. 이미 2 장수의 싸움이 어떻게 될지 헤아리고 있던 관승과 임충이 군사들을 내몰아 적진을 덮쳤다. 눈 깜짝할 사이에 2 대장을 모두 잃은 요나라 군사들은 감히 송나라 군사들에게 맞설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아우성을 치면서 달아나기에 바빴다. 순식간에 1만여 명의 군사를 무찌르고 난 관승과 임충은 야율국진과 야율국보의 목을 자른 후 그들의 안장과 말 그리고 황금빛 방패를 거두어 들인 다음 미루년의 송강에게로 돌아가서 바쳤다. 송강은 크게 기뻐하면서 3군에게 상을 내리는 한편 동평과 장청의 공로를 공적부에 기록해 두게 했다. 이어서 송강은 여러 두령들과 더불어 다시
성을 빼앗을 것을 의논한 끝에 명을 내렸다. 임충과 관승은 서북 쪽에서 단주성을 치도록 하고 호연작과 동평은 동북 쪽에서 밀고 들도록 하고 노준이는 서남 쪽으로 나아가도록 하라. 그리고 우리 중군은 동남 쪽에서 밀고 들어갈 것인즉 포성이 한 번 울리거든 그것을 신호로 하여 나아가도록 하라. 그들이 떠나가자 송강은 또다시 여러 장수들을 둘러보면서 분부했다. 오늘 밤 삼경을 기하여 일제히 수륙 양면으로 밀고 들 것인즉 각 방면의 군사는 서로 호응하며 싸우도록 하라. 송강의 명에 따라 그들은 맡은 바대로 단주성을 치러 가기 위한 준비를 서둘렀다. 한편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오직 도성으로부터 구원군이 오기만을 기다리던 동선시랑은 크게 놀라고 말았다. 야율국진과 야율국보가 거느렸던 군사들 중 살아남은 자들이 성 안으로 도망쳐 들어와 두 장수와 수많은 군사가 꺾였음을 알렸기 때문이었다. 구광폐하의 조카분인 두 분 장수는 모두 이번 싸움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야율국진님은 쌍창을 쓰는 놈에게 당하셨으며 야율국보님은 푸른 두건을 쓴 놈이 던진 돌에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1만여 명의 군사들이 거의 대부분이 목숨을 잃었으며 저희들은 겨우 목숨을 보전하여 이렇게 도망쳐 오는 길입니다. 동선시랑은 그 말을 듣자 화같이 솟아 발을 구르며 욕을 퍼부어댔다. 그 오랑캐 놈들이 어찌 감히 우리의 왕족 두 분을 죽일 수 있다는 말이냐. 이제 황질 두 분을 잃었으니 내가 무슨 낯으로 임금을 배울 수 있겠는가. 그 푸른 두건을 쓴 자를 사로잡는 날에는 결단코 내 손으로 난도질해 죽이리라. 이윽고 그날 밤이 되었다. 문득 군졸 한 명이 뛰어들어와 알렸다. 노수에 군량을 가득 실은 6,700척의 배가 떠 있고 물가의 양쪽 길을 따라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동선시랑은 문득 무언가 짚히는 것이 있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알만하구나. 놈들이 이곳 물길에 서툴러 양국을 실은 배를 이리로 잘못 끌고 왔구나. 그리고 멀리서 오는 적군은 분명히 그 배들을 끌어가기 위해서 오는 것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동선시랑은 초명옥, 조명제, 교화유강 등 세 장수를 불러서 분부했다. 놈들이 지금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는 중이다. 그런데 양국을 가득 실은 놈들의 선단이 길을 잘못 튼 탓에 성 아래에 떠 있다. 교화유강은 1,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성 밖으로 나아가 육로의 군사를 무찌를 것이며 초명옥과 조명제는 수군을 이끌고 나아가 수문 밖의 배들을 빼앗도록 하라. 그 군량 중 반 이상만 빼앗아도 공로는 그대들의 것이다. 그때 또다시 군사 하나가 뛰어들어와 알렸다. 나으리, 놈들이 성문 밖에 이르러 욕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동선시랑은 교화유강 등을 이끌고 성로 위로 올라갔다. 성문 앞에는 과연 한때의 군사가 몰려와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동선시랑은 교화유강에게 명했다. 그대는 어서 나가서 저들을 무찌르라. 이에 교화유강이 즉시 군사를 정돈시켜 나아갈 준비를 마치자 곧 성문이 열리고 적교가 내려졌다. 그러나 군사들은 단 한 발자국도 성문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이규, 번서, 포욱, 항충, 이곤 등 5장수가 거느린 1,000여 명의 군사가 한 손엔 방패요, 한 손엔 칼을 들고 적교 앞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성 위에서 그들을 향해 화살을 날렸으나 그들이 모두 방패로 막으니 소용없는 짓이었다. 그렇게 되니 교화유강의 군사는 잔뜩 겁을 집어먹은 채 성문 밖으로 뛰쳐나가기는커녕 뒷걸음질만 치고 있었다. 그때 능지는 이미 군사들 속에서 포를 쏠 준비를 끝내놓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포욱이 뒤쪽에서 계속 군사들에게 함성을 지르게 하니 1,000여 명의 군사는 오히려 1만여 명의 군사보다도 많아 보였다.
성루 위에서 그러한 모습을 한눈에 내려다보고 있던 동선시랑은 이미 성 밖으로 나갈 수 없음을 알고 황급히 초명옥과 조명제에게 분부했다. 그대들은 어서 수문을 열고 나아가 적의 군량을 빼앗아 오도록 하라. 그때 이준 등 양산박 수군 두령들은 준비를 갖춘 채 요나라 군사들이 군량을 빼앗으러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윽고 삐그덕 소리를 내면서 성곽의 수문이 열리더니 초명옥과 조명제가 거느린 전선이 쏟아져 나왔다. 척후병으로부터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능지는 드디어 화포에 불을 붙였다. 포성이 한번 울려 퍼지자 양쪽 언덕에 있던 배들이 호련 전선으로 변하여 일제히 요나라 배들을 향해 달려들기 시작했다. 깜짝 놀란 초명옥과 조명제는 배들을 물리려 했으나 어느새 양산박 수군들이 전선 안으로 뛰어들고 있었다. 좌충우돌하던 요나라 군사들은 언덕으로 올라가서 달아나기에 바빴다. 이에 양산박 수군은 쉽게 수문을 빼앗을 수 있었다. 수문을 지키던 자들 중 싸우려는 자는 모두 죽었으며 무기를 버리고 달아난 자만이 겨우 목숨을 보전할 수 있었다. 초명옥과 조명제도 겨우 목숨을 구한 채 제각기 언덕 위로 달아났다. 수문을 빼앗은 수군 두령들이 성곽에 불을 지르자 능지는 또다시 포 한 방을 터뜨렸다. 그러자 포탄은 공중으로 치솟아 올라 요란한 폭음과 함께 불꽃을 뿜어냈다. 그 소리에 성루 위의 동선시랑은 어찌나 놀랐던지 혼비백산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양산박군은 군사들을 내몰아 일제히 성 안으로 밀고 들어갔다. 교화유강의 군사들도 기세가 오른 송나라 군사들의 창칼에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쓰러졌다. 동선시랑과 교화유강은 이미 성 안에 온통 송나라 군사들이 밀려들고 있는 것을 보고 일이 틀려버렸음을 알았다. 동선시랑은 어쩔 수 없이 교화유강의 호의를 받으면서 성질을 버리고 북문을 빠져나갔다. 그러나 그들이 두 마장도 채 못 갔을 때 문득 요란한 징소리와 더불어 앞길을 가로막는 한 무리의 군사가 있었다. 앞장선 장수는 대도 관승과 표자두 임충이었다. 네 이놈들 어딜 감히 도망치려 하느냐. 깜짝 놀란 동선시랑과 교화유강은 함께 힘을 다해 싸워 혈로를 열어 도망치기에 바빴다. 관승과 임충은 단주성부터 빼앗을 생각으로 더 이상 그들을 뒤쫓지 않고 곧바로 단주성으로 밀고 들어갔다. 곧이어 대군을 이끌고 단주성에 든 송강은 오랑캐의 패잔병들을 모조리 쓸어 없앴다. 이어 방문을 내걸어 선량한 백성들을 안심시키며 군사들이 조금도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장령을 내렸다. 수로의 모든 전선들을 수문을 통하여 거두어 들인 다음 삼군에게 상을 내려 위로했다. 한편 성 안에 남아있던 요나라 관원들 중 성씨가 있는 자들은 양민으로 간주하여 그대로 머물러 있도록 내버려 두었고 성씨가 없는 자들은 오랑캐로 간주하여 모조리 성 밖으로 내쫓았다. 어느 정도 민심을 수습한 송강은 즉각 조정에 장계를 올려서 알리는 한편 단주성의 창고에 쌓여있던 황금과 비단들을 모조리 수레에 실어 도성으로 올려보냈다. 이에 숙태위는 장계를 받들어 천자께 나아가 아뢰었다. 폐하, 송강 등이 단주성을 거두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장계를 펼쳐서 읽고 난 황제는 크게 기뻐하면서 말했다. 과연 저들을 초안하여 변방에 보낸 것은 나라를 위하여 다행한 일이었구나. 폐하, 안무사를 보내어 저들을 독려하옵소서. 숙태위가 천자에게 권하자 천자가 선선히 응낙하며 물었다. 옳은 말이오. 그런데 누구를 안무사로 정하는 게 좋겠는가? 바라건대 동경부 경락사 조광덕으로 하여금 안무사의 소임을 맡게 하시옵소서. 그는 본래 황실의 종파인데다 사람됨이 너그럽고 어지니
이 일을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를 안무사에 봉하되 어영군사 2만 명을 이끌고 가서 송강 등을 돕도록 하라. 그리하여 조광덕은 황제의 성지를 받들어 단주성으로 향했다. 한편 조정으로부터 안무사가 내려온다는 소식을 들은 송강은 여러 호걸들과 함께 성 밖 멀리까지 나가서 그들을 맞아들였다. 단주성 관할을 임시 행군 수부로 삼은 송강은 조안무를 공청 위로 모신 다음 여러 호걸들과 더불어 예를 갖추었다. 송강이 머리를 조아리며 공손히 말했다. 나으리, 먼 변방까지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조안무는 송강이 어질고 덕이 있음을 보고 흡족한 듯 웃음 띤 얼굴로 부드럽게 말했다. 폐하께서 그대들의 수고를 치하하기 위해 특별히 나를 이곳에 안무사로 보내셨소. 폐하께서 내리신 금과 은 그리고 비단을 가져왔으니 성은에 감사하는 뜻에서 더욱더 힘을 다해주기 바라오. 공이 뛰어난 자는 조정에 알려 벼슬을 내릴 수 있도록 하시라는 천자의 명도 계시었소. 그대들은 모두 다 충성을 다하여 어서 빨리 오랑캐를 무찌른 다음 도성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오. 그러면 폐하께서 반드시 높은 관직을 내리실 것이오. 송강이 절을 올리며 감사했다. 그 말씀 가슴에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안무상공께서는 이곳 단주성을 맡아주십시오. 저희들은 군사를 나누어 요나라의 기묘한 고운들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들은 서로 앞과 뒤를 돌보지 못하는 꼴이 되어 힘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 조안무가 송강의 말을 옳게 여겨 쾌히 그 말에 따랐다. 송강은 조정에서 보내온 금과 은 그리고 비단을 군사들에게 나누어 준 후 장수들을 불러 요나라의 주와 군을 치게 했다. 이에 양홍이 나서서 말했다. 이곳 단주성에서 제일 가까운 고을은 계주성으로서 매우 번화한 곳입니다. 땅이 넓고 곡식과 재물이 풍부해서 가히 요나라의 창고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곳을 친다면 다른 고을을 빼앗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에 송강은 곧 군사 오용과 더불어 계주성을 칠 계책을 의논했다.